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채권을 바라볼 때 환율과 같이 연결해서 바라본다. 일단 기본 중에 하나는 네. 환율이 안정이 됐었을 때 채권 시장이 양호해질 수 있다. 네, 요게 되게 큰 포인트예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위기의 체, 네네. 그 위기의 역사체 이걸 이제 보면은 그 환율의 중요성도 네. 많이 말씀하세요. 네네. 우리가 외환위기 때 달러비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환 보유고를 좀 탄탄히 채워놓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달러 네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예. 엔저 야 이것 때문에도 지금 예.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건드려야 됩니까? 이제 지금 달러 강세 엔저 예. 이거 일본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그 일본 시장도 네.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네네. 엔화라는 게 참 엔화 환율이라는 게 히스토리를 보면 정말 참 섬뜩한 느낌을 줄 정도예요. 저는 그죠? 몰랐어요. 이 책을 읽기 예. 전까지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이게 연결됐다는 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엔화가 지금 환율이 높긴 하지만 엔화가 굉장히 낮았을 때가 두 번 있었죠. 네. 1995년도 4월 달에 네. 1달러에 78엔까지 환율이 내려갔었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슈퍼엔저 시즌 1이었고 예전에는 한 240 정도 됐던 게 이게 확 그렇죠. 떨어졌던 250, 거죠? 260 됐던 예, 게 예, 확 떨어졌고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300엔이 네. 넘었었어요. 아. 그게 이제 딱 15년 만에 그 78엔까지 내려온 거죠. 300엔에서 78엔까지. 지금 네네네.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1,000원이었던 게 거의 얼마죠? 1,000원이었던 게 거의 200원까지 빠진 거죠. 네. 그럼 얼마나 엔화가 강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5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버블이 붕괴됐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경제가 힘들었거든요. 내수 경제가. 거기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 내수가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슈퍼행고가 오니까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내수 수출 양방에서 다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95년도 후반부였습니다. 아, 우리 좀 살려줘 이런 네,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엔화가 강세니까 이 엔화 강세라는 혜택을 우리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서 설비 투자를 늘렸던 게 잘못된 빚 늘리기를 해가지고 이게 외환위기로 이어졌던 거고 이제 이 비슷한 케이스가 2011년도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2011년도. 2011년도로 가보면 그때 당시 2011년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아, 여기 또 자연재해가 여기 항상 네,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영향이 경제랑 크죠. 연결돼서. 그렇죠. 네.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자금이 해외 투자 자금이 많은데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이 이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서 네.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요. 이제 그러면 엔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일본으로 흡수가 돼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가 부족해지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여요. 그래서 2011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엔화가 한 번 더 확 내려와서 엔화가 슈퍼행고를 보이는데 그때가 1달러에 74엔까지 빠집니다. 아, 정말 그 역사의 예. 반복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럼 1달러에 74엔까지 빠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좋았겠죠. 그때 이제 보면은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차화정이라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죠. 날아가고. 코스피 지수가 예. 11년도에 예. 얼마까지 가냐면 장중에 2222를 때려요. 아. 둘둘둘둘. 네, 아직도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네. 2222까지 올라갔고 이거 네. 조만간 2500 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11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얼마였냐면 제 기억에 8000까지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2011년도에 2220인데 니케이 지수가 8000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성장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이제 2220인데 니케이가 8000이잖아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 한 2550 정도 된다고 봐요. 예. 그럼 2220대 2550이면 한 300포인트 올랐나요? 예. 한 10% 조금 넘게 올랐네요. 네네. 니케이 지수가 그때 예. 8000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최근에 좀 빠졌거든요. 예. 33,000입니다. 그러니까 4배 이상 4배 예. 안 되게. 네네. 예. 그러니까 엔화가 주는 효과가 네. 주가에서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일본 대지진이 그래서 뭘 만들게 되냐면 아베의 등장을 용인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 네. 물가가 오를 때까지 엔화를 들이붓겠습니다 하면서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였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수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내수라도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2012년 13년 이후에는 금리가 낮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나중에는 예. 뒤에 올라가서 코로나 사태와 지난해 이제 홍역을 치렀었던 그런 그림인 거고 네. 그 유산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역사라는 걸 바라볼 때
직선론적으로 이렇게 쭉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져 온다. 네. 그러면 과거의 있들은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다 사라지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뭐라고 할까, 이 순환론적, 유선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행선이죠. 이렇게 한번 쭉 진행이 됐다가 미래를 조금 더,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갈 때 과거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또 과거를 끌어안고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위기 역사에서 생각했던 게 외환 위기 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맞아요. 닷컴 버블이 주는 게 있고, 금융위기가 주는 게 있고, 과거마다 주는 에코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문,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해드렸지만 우리가 이 어디서부터 이 책을 공부해야 되냐고 물었지만 사실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종합적인 그 경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시대상의 어떤 부분은 또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읽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질문이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달러원 환율도 그렇고 정말 우리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채권을 하다 보니까 회사채 여기랑도 많이 연관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미치는 영향, 성장기업 같은 거 회사채 고민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좀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참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저도 이렇게 배웠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이 잘 돼요.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돈을 쓰고 싶지 않고요. 돈을 벌어서 쟁여놓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축해야죠. 그렇죠. 그럼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만 늘어나고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냐? 빚을 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 단위로 가보죠. 국가도 똑같거든요. 어느 국가나 빚을 내서 소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느 국가도. 왜냐하면 그럼 국가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빚을 안 내고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빚을 내서 소비하는 건 싫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나라가 성장하려면 내수로 성장하거나 수출로 성장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면 수출을 늘려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안 사고 다른 나라가 사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판 걸. 그럼 우리는 돈만 벌어서 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나라도 빚을 내서 소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전 세계 국가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 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국가가 모두 다 공급자가 되고 싶어요. 수요자가 없어요. 많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수요가 너무 약해지거든요. 그럼 누군가 수요를 갖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요로 누가 역할을 해줬냐면 미국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사주는데 빚을 내서 사주는 거죠. 국채 발행 이런 그렇죠. 거. 국채 발행해가지고 결국에는 빚을 내가지고 빚을 걸머지면서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저축이 많아서 산다는데 그 저축도 결국에는 코로나 때 재정 지출로 풀어준 게 저축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정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부가 재정을 갖다 적자로 운용을 하면서 돈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적자 재정 운영은 나중에 돈을 빌려서나 아니면 세수를 통해 가지고 갚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곡간비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양당이 그냥 그렇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신용등급도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여기를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미래 세대에 있는 세금을 계속 가져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꽤 많이 미래 세대 걸 땡겼어요.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만약에 이거 땡겨오지 않아서 지금 만약에 이 경제를 살리지 못해서 죽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암울한 시간이 열리니까 더욱더 힘들 거예요. 차라리 그걸 땡겨와서 지금 성장을 탄탄하게 만들면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후세가 그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이걸 메우는데 훨씬 더 좋을 겁니다라는 로직은 성립할 수 있죠. 그 희망 갖고 하는 건데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다 수출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요. 미국은 근데 그걸 사주는 거죠. 근데 계속 사주다 보니까 좀 화나죠. 너는 뭔데? 내가 봉인가?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싫은 거냐면 수출하려고 하는 애들이 싫은 거죠. 근데 모두가 수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수출이 잘 될까 생각해요. 그러면 내 나라 통화가 약세더라도 다른 나라 통화가 같이 약세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내 나라 통화가 약세려면 다른 나라보다 확실하게 약세여야 돼요.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이라는 걸 하는 거죠. 또 계산을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들어올 때 되게 힘들어요.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나요? 다른 나라 통화를 같이 보셔야죠. 근데 보니까 엔화가 더 약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화가 올해 초만 해도 1,000원이었거든요. 네. 1달러에 100엔에 1,000원이었거든요. 지금 900원이에요. 근데 원화가 약해졌지 않습니까? 예, 예. 달러 대비는. 근데 엔화가 더 약해지니까 오히려 수출에서 오히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게 우리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네. 엔화만큼 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너무 끌어올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왜 한 얘기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예. 그 두 번째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환율이 너무 많이 뛰었을 네, 때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니라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상황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보면 네.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 한 국가가 자국 통화 약세 만들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견지고 바로 들어가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원화랑 엔화랑 위안화랑 같이 서로 눈치 보는 느낌이 막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더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은 더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밴드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하고의 이 키 맞추기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환율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환율 연구원들은 사실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아프죠.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아프죠. 환율이 네. 요동을 널뛰기를 하니까. 네. 이거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1,270원, 1,340원, 1,280원, 1,35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기가.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면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 채권 뭐 경제 전략 이런 거 세운 데는 환율의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 되게 좀 중요하죠. 네, 잘 다뤄드려야겠네요. 네. 채권 금리가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결국에는 외환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채권을 순매수해 줬을 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바라보게 되는 거냐면 원화가 강세 통화가 된다라는 왜냐하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외 채권 투자하실 때 제일 무서운 게 환손실이에요. 맞아요. 환차손이 되게 크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에도 딱 가져와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요동을 친다. 이러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무섭죠. 언제 난리가 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환율이라는 게 만약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좀 더 좋아져요. 그러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고요. 예. 환율이 안정이 되면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요인이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채권을 바라볼 때 환율과 같이 연결해서 바라본다. 일단 기본 중에 하나는 네. 환율이 안정이 됐었을 때 채권 시장이 양호해질 수 있다. 예, 요게 되게 큰 포인트예요. 네. 참고로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5년 정도 흐름을 보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저 브라질 헤아라는 2010년도에는 얼마였냐면 헤아라가 제 기억에 1달러에 1.5 헤아라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5거든요. 네. 그럼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3,000원, 4,000원 간 거예요. 아, 그건 브라질이고 터키는 네. 1리라 1.1리라였거든요. 1달러에. 그게 지금 26리라예요. 지금 다가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 게 환율에서 발생한.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1,150원이었는데 2010년 초에 지금 1,300원이에요. 맞아요. 네. 와 많이 올랐다 이럴 수 있지만 다른 국가 대비로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야, 그거 자꾸 저기 이머징 국가 말고 저기 유로나 예. 엔화도 다 약세예요. 엔화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네. 달러당 한 100엔 정도 했거든요. 제 기억에 2010년 초에 100엔 했던 게 90엔 100엔 했던 게 지금 150엔이에요. 예. 그러면 엔화 엄청 약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생각보다 많이 약해진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환이 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뭐 환손실이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도쯤이야. 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은 우리나라 국채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귀하신 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바라볼 때 예. 외환 시장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읽을 때도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 외국인의 그 수급 부분에서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네네. 예, 전략상 그거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대내외적으로 부동산. 아, 네네네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끌어 금융위기 왔던, 당시죠. 예, 네네. 영끌족도 다 눈물 흘리게 했고 사실 그리고 이제 PF 문제 네네. 그런 것도 여전히 살아 있고 중국도 부동산 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 네네. 휘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해하고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결국에는 저기 이제 지난 10년간 성장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성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성장을 끌어올리려면은 기업의 투자가 살아난다든지 무언가 엣지 있는 생산성이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혁신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을 많이 판 거거든요. 네.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을 팔려면 돈이 필요하고 거기 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를 담보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성장에다가 돈을 때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넣으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갖다 받쳐준 건데 지금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돈 푸는 거나 아니면 부동산 부양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조금만 아프면 계속 몰핀을 놔줬는데 조금만 아프면 몰핀을 놔줬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당국에 약간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금단 현상이 지금 중국이 겪는 거거든요. 디레버리징이라고. 레버리징은 대출이 늘어나는 건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 레버리징을 줄이는 이른바 디레버리징을 해요. 디레버리징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줬다 뺏는 거. 그렇죠. 이게 거기 이제 사람이 누구나 다 풍요롭게 살면 더 풍요롭게 살고 싶지. 맞아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또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금단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 풀어주면 더욱 더 풍요로워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면 나중에 이거 그때 제어할 때는 이거보다 한 서너 배 더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거의 극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끈하게 막 한 번에 부채를 줄이려고 한다. 이러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한은 총재께서도 금통위에서 하신 게 되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가계 부채가 많은 건 맞는데 이걸 한꺼번에 줄이다 보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서서히 성장을 만들어가지고 성장 대비 부채 비율을 조금씩 줄여주는 방법이 맞지. 이거 부채를 확 줄이다 보면 일본처럼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의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채의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PF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PF 같은 경우도 다 죽이고 다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실제로 사업성이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돌았을 때 사업성이 있을 만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지켜봐주고 연장하면서 지켜봐주고 지금 당장은 워낙에 민감한 상태니까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질서 있게 이걸 갖다 구조조정하는 방향들을 좀 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부채가 많으니까 죽을 거야. 근데 이 부채가 많은 걸 한순간에 다 터뜨리는 게 아니라 보통 시간을 두고 하나씩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암이 퍼져서 들어왔는데 이 암을 한꺼번에 찌면 홍길동도 죽고 암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의 암을 짠 다음에 고통스럽겠죠. 그런 다음에 조금 힘들었다가 다시 컨디션이 올라올 때 하나 더 째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서 하나씩 구조 조정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물 경제가 아주 크게 다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어를 해주지 않겠나. 그게 과거의 위기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한 번에 째려고 하면은 일본처럼 누워버리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게 되겠죠. 이 책을 통해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이제 부동산 미국 쪽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란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깨져 나가면서 생겨난 게 이제 금융위기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책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1970년대 상황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 고질병을 조심하라. 앞서서도 이런 교훈을 주셨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렵긴 하지만 오건영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위기를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런 유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투자할 때도 참고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는 지정학적 위기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인플레이션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에 보셨던 금융위기 이런 형태의 위기는 아닐 것 같고요. 온다면은 침체가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되는 상황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좀 이거는 그럼 전략 세우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전략 세우기 굉장히 어렵죠. 예. 연준에서도. 예. 그게 사실 70년대에 나타났었던 현상인데 네. 저는 70년대의 재현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 70년대를 석유 파동이라고 하지 뭐 석유 위기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70년대가 가장 힘들었던 게 침체가 10년간 이어졌는데 물가가 10년간 높았어요.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다들 인플레이션 잡초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연결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국면이 고착화, 고질병화되는 걸 막아줘야 그때처럼 이제 막 이렇게 높은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높은 물가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실수가 연준이 확실하게 잡을 때 잡아줬으면 되는데 잡았다가 괜찮아질만 하면 싹 바로 너무 빨리 풀어주니까 확 다시 끄뜨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연준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당시에 교훈을 알고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으면서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발본 세곤하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70년대처럼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봐요. 그런데 대신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단 조금 더 높은 기준금리를 연준이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통찰력. 통찰력은 아니고요. 이 분석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건영 팀장님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석가로 지금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뵀지만 사실 영상으로는 많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사회 초년 시절부터 굉장히 그 썸머리도 열심히 하시고 그 메일 또 보내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채권 부위를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채권을 포함해서 경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채권은 어려워서 힘들어하시거든요. 또 다가가기 이런 분들에게 좀 경제 공부를 잘 배울 수 있는 뭐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참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장이라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타나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시장을 매일매일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루하루 바뀌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코에 코 걸고 뭐 귀에 귀 걸고 이런 느낌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매일매일 경제신문 2개 정도는 쭉 한번 쭉 저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드시는 책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궁합에 맞는 책이거든요. 궁합에 맞다는 거는 누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이 책은 잘 읽혀요. 내지는 두세 번 읽어도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 들어도 몇 번만 들어도 지겨워지는 노래가 있고 여러 번 들어도 괜찮은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책이나 영화도 똑같아요. 영화도 미드 같은 경우는 내가 별로 재미없어 하는 미드를 10번 보는 건 어마어마한 고역이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봐도 그냥 멍하니 봐도 편안한 그런 미드를 찾아서 10번, 20번 들어. 이게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자기한테 맞는 책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서 얘를 10번, 20번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같은 컨텐츠라도 여러 번 이 책을 쓴 저자의 이 책을 쓴 전문가의 프레임워크를 내가 체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타트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벌리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지나가는 일들을 닥쳐오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신문 2개 정도 읽자 플러스 궁합에 맞는 책을 찾아서 10번, 20번 읽어보자. 이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저랑 정말 궁합에 맞는 이건 진짜 광고가 없는 저희 채권부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도 그 추석 연휴 한 6일 정도 되잖아요. 정말 차분히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앞으로 또 채권부의 진행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상식을 또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건영 팀장님은 일도 하셔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찾는 분들 많아서 굉장히 바쁘신데 하지만 굉장히 위기 상황이나 우리가 정말 우리 오건영 팀장님 다시 한번 불러야 될 시점이 온다 그러면 또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했잖아요. Whatever it takes.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네. 와주시게. 이거는 이 책 안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꼭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오건영 신한은행 WM 본부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채권 지시, 경제 지시, 뭐 투자 전략의 방향성까지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채권부의 식구님들도 두 개의 이제 컨텐츠 보시면서 굉장히 또 많은 걸 얻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오건영 팀장님의 또 앞으로의 승승장구 나라를 네네. 저희가 마음속으로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